어느 날 칼큘러스 교수는 손흥민을 당당하게 모욕하려 했지만 그의 숨겨진 수학 천재성이 곧 드러나 모든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비가 그치지 않는 밤이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15층에서 김민재 38는 어두운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의 뒤로는 가방과 캐리어가 정돈되어 있었다. 출국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그래서 정말 떠나기로 한 거야? 소파에 앉아있던 박지원 35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민재는 지원을 바라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비행기야. 베이징에서 전시회 준비하고 그 다음은 파리로. 그렇게 쉽게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지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은.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살아남기 위한 거야.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장현우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재야, 지금 어디야? 현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집이야. 왜? 지금 당장 뉴스 봐. 김 이사가 자살했어?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지원이 놀라서 일어났을 때 민재는 이미 리모컨을 잡고 TV를 켜고 있었다. 화면에는 송파구 고급 오피스텔에서 김진석 대표 사망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앵커는 침착한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했다. 오늘 저녁 유명 투자회사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의 김진석 대표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었으며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회사의 대규모 투자 실패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민재는 TV를 끄고 벽에 기대어 섰다. 그의 호흡이 빨라졌다. 민재야, 괜찮아? 지원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민재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찢어 작은 조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끝이야. 민재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모든 게 끝났어.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이야? 김진석이 누군데? 민재야, 제발 나한테 설명해줘. 민재는 창밖의 어두운 서울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죽음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야. 지원이 다시 물었을 때 민재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민재는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찼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지원을 바라봤다. 가야 해. 지금 당장. 어디로? 민재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민재는 진지하게 지원의 눈을 바라봤다. 내가 오늘 밤 돌아오지 않더라도 절대 경찰에 연락하지 마. 약속해. 지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재는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원은 그가 남겨둔 조각난 편지 조각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5년 전 김민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던 그는 최고의 인물 사진 작가라는 꿈을 위해 매일 밤낮으로 일했다. 그의 사진관, 감성 프레임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에만 간신히 예약이 차는 정도였지만 민재는 언젠가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오늘도 예약 없어?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온 박지원이 물었다. 당시 수학 교수로 일하던 지원은 민재의 오랜 친구이자 비밀스러운 짝사랑의 대상이었다. 민재는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웃었다. 괜찮아. 네, 전시회 준비하는 중이니까.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전시회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미 대출도 많잖아. 그의 미소가 흔들렸지만 곧 다시 밝게 빛났다. 걱정 마. 이번 전시회가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날 저녁 민재는 자신의 작품들을 정리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가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시리즈는 도시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흑백 인물 사진들이었다. 서울의 다양한 사람들이 도시의 그림자와 어우러진 모습을 담은 작품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갤러리들은 그의 포트폴리오를 거절했고 몇몇은 답장조차 주지 않았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고 사진관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다. 절망 속에서 민재의 구원은 뜻밖의 곳에서 왔다. 어느 비 오는 날 고급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사진관을 찾아왔다. 김민재 씨,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김진석은 민재의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당신의 재능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전시회 비용 전액을 후원하겠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김진석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항상 잠재력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그 작은 부탁은 간단해 보였다. 김진석이 보내는 몇몇 인물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것. 민재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에게는 김진석의 제안이 인생을 바꿀 기회처럼 보였다. 첫 번째 작업은 호텔 로비에서 어떤 사업가의 사진을 몰래 찍는 것이었다. 민재는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김진석은 투자 결정을 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은 한 정치인의 개인 일정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점점 더 요구는 복잡해졌다. 어느 날 밤 민재는 깨달았다. 자신이 하는 일은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니라 사실상 미행이었다. 그가 찍은 사진들은 김진석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 기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협박이나 내부 정보 획득을 위한 도구였다.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민재는 김진석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진석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씨.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진석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민재가 서명한 계약서였다. 법적으로 당신은 이미 우리의 일원입니다. 민재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갑자기 유명해졌다. 그의 사진은 곡에 팔리기 시작했고 국제적인 초대전도 들어왔다. 표면적으로 그는 성공한 예술가였지만 실제로는 김진석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 지원은 민재의 갑작스러운 성공을 의심했다. 민재야, 정말 괜찮은 거야. 너 요즘 너무 달라졌어. 민재는 지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점점 그녀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전시회 오프닝에 지원을 초대하지 않았고 그녀의 연락을 무시했다. 결국 지원은 상처받아 떠났다. 3년이 지났다. 민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진작가가 되었지만 내면은 공허했다. 그의 진정한 작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대신 김진석이 원하는 이미지들만 생산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오염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지원을 만났다. 그녀는 이제 서울 최고 대학의 수학과 학과장이 되어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원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잘 지냈어? 지원이 물었다. 민재는 대답 대신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카페에 앉아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진석과의 계약, 강요된 작업들, 자신이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지원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망치고 싶어. 모든 것으로부터. 민재가 대답했다. 지원은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해결해보자. 그 만남 이후 민재와 지원은 다시 가까워졌다. 지원의 지지 속에서 민재는 용기를 내어 김진석의 지시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김진석의 불법 활동, 협박, 내부자 거래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한 달 전 민재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다. 김진석이 정치인들과 고위 경찰,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였다. 민재는 이 정보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김진석은 민재를 의심했다. 위협적인 메시지와 전화가 이어졌다. 민재는 공포에 떨었지만 지원의 지지 속에서 강하게 버텼다. 그리고 오늘 김진석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다. 비가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 민재는 강남의 한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장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의 전 직원이었던 현우는 민재의 유일한 내부 협력자였다.
김 대표가 정말 자살한 건가? 민재가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자살처럼 보이게 한 거야. 김 대표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럼 살해됐어. 그리고 범인들은 당신이 가진 증거를 원해. 민재는 얼어붙었다. 내가 가진 증거라니 이미 검찰에 모두 넘겼는데. 아니, 당신이 가진 USB, 김 대표의 진짜 블랙북이 담긴.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USB? 난 그런 거 없어. 현우의 표정이 변했다. 농담하지 마. 김 대표가 당신에게 맡겼다고 했어. 모든 비리, 모든 연결망이 담긴 USB. 정말 모르겠어. 민재가 답했다.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 두 사람의 대화는 갑자기 울리는 자동차, 경보음으로 중단되었다.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젠장, 그들이야. 현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가야 해. 민재는 현우를 따라 주차장 뒷문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비 내리는 골목길로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해?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분리해야 해. 당신은 지원에게 돌아가. 그리고 그 USB를 찾아. 그걸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 내가 USB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민재가 소리쳤다. 현우는 잠시 민재를 바라봤다. 혹시 지원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김 대표가 당신을 통해 그녀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어. 민재는 갑자기 생각났다. 몇 주 전 김진석이 그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다. 당신 여자친구에게 줘. 내 아내가 그녀의 수학,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다고 연락을 원해. 그는 그 봉투를 지원에게 전달했고 그 이후로는 잊고 있었다. 가야 해, 지금. 민재가 말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민재는 지원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대학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강남에서 연구실이 있는 대학교까지 민재는 계속해서 뒤를 살피며 이동했다. 택시를 2번 바꿔 타고 지하철도 이용했다. 마침내 지원의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젖어 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더 세게 두드렸다. 지원아? 나야, 민재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지원이 예전에 비상용으로 준 열쇠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연구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지원아, 그가 다시 불렀다. 갑자기 그의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민재가 돌아서기도 전에 강한 충격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민재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렴풋이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깨어났네. 민재는 고개를 돌려 지원을 보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지원아, 민재는 혼란스러워했다. 놀랐어? 지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김민재, 넌 항상 내 앞에서만 약했지. 하지만 사실 넌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민재는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움 때문에 다시 누웠다. 무슨 말이야, 그 총은 뭐고? 진석이 오빠가 죽었어.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건 모두 너 때문이야.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너와 김진석이... 지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였어. 내가 너를 감시하기 위해 접근한 거였지. 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지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게 내 실수였어. 감정이 임무를 방해하면 안 되는데.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럼 처음부터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석 오빠가 너를 주목했을 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바뀌었어. 네가 날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어. 아무도 날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 민재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USB는 네가 가지고 있어.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USB를 가리켰다. 그래, 진석 오빠가 너를 통해 날 보호하려 했어.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라고. 그런데 왜 총을 들고 있는 거야? 지원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다. 널 보내줄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민재는 천천히 지원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지원아, 우리 함께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 지원이 소리쳤다. 진석 오빠는 죽었고 그들은 곧 여기에 올 거야. 누가? 진석 오빠와 함께 일한 사람들. 그들은 이 USB를 원해. 그리고 우리 둘 다 살려두지 않을 거야. 민재는 또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럼 우리가 먼저 도망쳐야지. 함께. 지원의 손이 떨렸다. 총구가 민재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아닌 혼란과 두려움만 가득했다. 날 원망해? 지원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모두 함정에 빠진 거야. 하지만 이제는 함께 빠져나갈 수 있어.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건물로 침입한 것이었다. 이미 늦었어. 지원이 속삭였다. 민재는 재빨리 생각했다. USB를 줘? 지원은 망설였지만 결국 USB를 민재에게 건넸다. 민재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지원의 손에서 총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빼앗았다. 날 믿어? 민재가 물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따라와. 민재는 지원의 손을 잡고 창문으로 향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2층의 창문 아래에는 건물 처마가 있었다. 뛰어내려야 해. 민재가 말했다. 처마가 충격을 완화시켜 줄 거야. 지원은 두려워 보였지만 아래층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더 가까워지자 결단을 내렸다. 민재가 먼저 뛰어내렸고 그 다음 지원이 따라 뛰어내렸다. 두 사람은 처마 위에 떨어졌다가 지면으로 굴렀다. 비에 젖은 채 그들은 골목길로 달렸다. 뒤에서는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디로 가야 해? 지원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민재는 주변을 살폈다. 지하철. 그곳에서 사람들 속에 섞일 수 있어. 두 사람은 가까운 지하철역을 향해 달렸다. 역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개찰구를 통과하고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마침 전철이 도착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승강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민재와 지원을 발견하고 달려왔지만 이미 전철은 출발하고 있었다. 민재와 지원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그들은 같은 편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원이 물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걸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 하지만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해. 그들은 강북 쪽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민재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언론인인 최성호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괜찮을까? 지원이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만 해. 그들이 강북의 한 역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다. 추적자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들은 역을 빠져나와 한적한 골목길로 향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최성호의 사무실이 있어. 민재가 말했다. 그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야. 지원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진석 오빠의 사람들은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곳을 뒤질 거야. 성호 씨도 위험할 수 있어. 다른 선택이 없어. 민재가 대답했다. 이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 데이터를 보관해야 해. 그들은 좁은 빌딩으로 들어가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갔다. 문에는 진실보도연구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민재는 문을 노크했다. 문이 열리자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최성호 40가 나타났다. 그는 민재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재,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그의 시선이 지원으로 향했다. 박지원 교수님도? 도움이 필요해. 성호야. 민재가 급히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 성호는 주변을 살핀 후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여러 기사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성호가 문을 잠그며 말했다. 민재는 김진석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쫓기게 된 상황까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성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김진석, 그 재벌가에 숨겨진 막내 아들 말이야? 성호가 물었다.
그가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어. 민재는 USB를 꺼냈다.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성호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나타났다. 암호가 필요해. 성호가 말했다.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가 나에게 준 봉투에 뭔가 힌트가 있었을 수도 있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 민재가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석 오빠는 내 수학 논문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 특히 소수와 암호화에 관한 부분. 그녀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소수, 그가 나에게 물어봤던 특정 소수 조합이 있었어. 지원은 재빨리 계산기를 들고 몇 개의 숫자를 입력했다. 이거야. 그녀가 입력한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277319543. 성호가 비밀번호 창에 그 숫자를 입력하자 파일들이 열렸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문서, 사진,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다. 대단해. 성호가 중얼거렸다. 이건 김진석이 수년간 모은 모든 정보인 것 같아. 정치인, 기업인, 검찰, 경찰, 그의 보험이었을 거야.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파일들을 살펴보았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진석은 한국의 가장 유력한 인물들의 비리와 약점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 뇌물, 비자금, 비밀 계좌, 심지어 사생활 스캔들까지. 이걸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지원이 물었다.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반대야. 이 정보는 너무 위험해. 이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민재가 물었다. 성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다. 일단 이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사해 두자. 그리고 이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만큼만.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김진석의 동료들이 알아야 해.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것을. 민재와 지원은 동의했다. 성호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여러 클라우드 계정에 분산 저장했다. 그리고 가장 폭발적인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여 간략한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지원이 물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야.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고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야 해.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익명의 소식통으로 몇몇 기자들에게 정보의 일부를 흘릴게. 그리고 너희 둘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어디로? 지원이 물었다. 내 친구가 강원도에 별장을 가지고 있어. 성호가 말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야. 거기서 며칠 동안 숨어 있으면 돼. 민재는 성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은 성호의 차를 빌려 서울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떠나기 전 민재는 성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성호는 그의 말을 끊었다. 걱정 마. 모든 정보가 공개될 거야.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민재와 지원은 성호의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났다. 동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그들은 마침내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이게 끝일까? 지원이 조용히 물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 지원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속에는 희망도 함께 빛나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했던 일들 용서할 수 있어?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우리 모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이 가득했지만 동쪽 지평선에는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광선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민재는 앞을 바라보며 운전을 계속했다.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